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거기에 청약하겠다 넣으시면 되는데 요 과정을 한동안 열심히 해보았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불합격이란 통지뿐. 뭐 언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안녕하세요. 경제박사의 박연미입니다. 아파트 청약은 말 그대로 건설사하고 나하고 금융권 셋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누구한테 팔지 그 결정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에 내가 의사가 있다고 지원을 하고 그쪽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낙찰을 시켜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는 그 권리가 생겼잖아요. 그 무형의 집을 담보로 해서 집단대출까지 이뤄지니까 금융권, 시공사, 그리고 이 3자 간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 종합 저축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최근에 가입을 하셨으면. 근데 저 때는 세 가지였어요. 그때는 청약 예금, 부금, 저축이 다 있었는데 이제는 그 세 가지 종류가 하나로 합쳐져 있거든요. 신규 가입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걸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 민영 아파트나 국민주택이나 다 이걸로 청약을 넣으실 수가 있는데 청약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꾸준히 돈을 부으시고 지역에 따라서 최소 납입 기준, 최소 금액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를 충족했을 때 이 청약 홈에 들어가시면 원하는 아파트 클릭해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가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당첨되는 거는 제 주변에서는 사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가점제는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가족이 많으냐, 무주택 기간이 얼마나 길었느냐, 그리고 소득 수준이 얼마나 되면서 불입한 금액이나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 추첨제는 말 그대로 이 청약 통장 넣어서 추첨 돌려서 번호를 뽑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이나 아니면 지구에 따라서 추첨제로 돌리는 비중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가점제의 경우에 과거에는 몇 점 이상이면은 그래도 해볼만 하다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사실 올해 여름까지 본 상황으로는 이제는 이런 거 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가점제 기준으로 봤을 때 1순위인 사람이 너무 많고요. 만점짜리 통장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특공이라고 하는 게 그 사회적인 배려 대상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 놓는 그런 일부 아파트의 분량을 따로 떼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예컨대 신혼부부, 기존의 중장년층보다는 자산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적잖아요. 이런 부분들한테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있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배려,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는데 절대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신혼이야 이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배려하는 비중은 전체 특공 비중이 대략 1000가구를 분양한다 하면 최근 아파트 기준으로 500가구 정도 돼요. 여기에서 한 20% 정도가 신혼부부를 위한 거니까 전체 특공 물량 가운데는 가장 큰 게 신혼부부 특공입니다. 그러면 내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리고 결혼 계획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일단 그거부터 무조건 해보셔야죠. 사실 현실적으로요.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인데 심지어 내가 약간 전문직이에요.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부양가족이 생길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러면은 청약은 이번 생은 좀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저희 집도 맞벌이고 제 친구들도 맞벌이가 많은데 정말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청약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허위로 정보를 입력해서 청약이 혹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각이 되면 향후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상 앞으로 청약 재당첨은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신혼부부 중에 아이가 있으면 더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아이가 있다는 걸 증명서를 가짜로 냈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은 한 번 걸리면 청약 시장에서 퇴출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나는 집이 없어도 우리 세대 원 안에 다른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도 그거 다 그 한 가족 안에서 집을 가지고 있느냐로 보거든요. 요거 잘 주의하셔서 청약을 넣어야지, 안 그러면 정말 드물게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요거 포기하셔야 되는 그런 사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본인 인증하시고 어떤 조건이다 넣고
그날 해당하는 아파트 리스트가 떠요. 거기 해당 아파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거기에 청약하겠다 넣으시면 되는데 요 과정을 한동안 열심히 해보았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불합격이라는 통지뿐. 뭐 언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특히 그 30대 부부들 그리고 어린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쉼 없이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과거에는 전체 특공 물량 중에서 대략 10% 정도만 배려를 했는데 이게 20%까지 올라가고 앞으로도 점점 늘려주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거든요. 신혼부부 특공이 현재로서 젊은이들이 가장 노려볼 만한 그 방식입니다. 참 제가 청약이 되고 말씀을 드려야 그래야 좀 설득이 될 텐데, 저도 뭐 청약이 다 죄다 떨어졌습니다만 지난 여름에 809대 1 아파트 뭐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인기가 역대 최고까지 그렇게 올라갔다는 건 여기가 상품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와중에도 청약 경쟁률이 낮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왜 이 아파트 청약의 광풍 속에 이 아파트는 인기가 없을까? 남들이 기피하는 데는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걸 생각하셔서 아까운 청약 통장, 내가 고이고이 간직해온 1순위 통장을 함부로 쓰지 마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혹시 부모님 도움 이런 것들로 집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아파트 이 청약저축은 하나 만들어서 남편 거, 내 거 다 꾸준히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이면 사회생활 시작하시면 일찍 시작하시는 게 좋죠. 이게 최소 납입 기준이 있거든요. 보통 24회인데 민영 아파트, 소위 우리가 무슨 아파트 그 브랜드 달고 있는 그런 아파트에 청약을 하시려면 기간 그리고 납입해 놓은 금액 이런 것들 넉넉히 가져가야 되니까, 청년층들은 지금부터 꾸준히 탑을 쌓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연체가 되시잖아요. 나중에 넣을 수는 있는데 연체되면 불리합니다. 청약 시장은 너무나 수요자가 많은데 공급되는 물량이 적은 시장이잖아요. 가능한 한 이 지원자의 흠을 찾아내려는 시장이에요. 그럼 연체 기록이 없는 게 좋겠죠. 옛날에도 어려웠어요. 분당 일산 처음에 개발할 때 그 분당까지 가는 도로가 제대로 안 뚫려 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양재에서 분당까지 고속버스로 사람들을 실어 날랐어요. 그 모델하우스까지. 그러니까 줄을 거기까지 서 있었단 얘기예요. 너무너무 많이. 또 새치기하고 몸싸움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아파트가 부족하고 사놓으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이런 공식이 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지금도 집을 샀던 사람과 사지 않았던 사람이 최근 1, 2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됐거든요. 정부가 여러 가지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사인은 주고 있는데 현실이 되려면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이 필요하니까 당장의 주거 불안을 해결하기 좀 어려워요.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2021년 11월까지는 갈팡질팡했거든요. 전세대출, 집단대출은 당분간 다시 풀어주겠다고 하는데 대출 규제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집단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원하는 만큼 나올 거냐, 또 금리가 얼마나 될 거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요 계획을 조금 더 꼼꼼하게 세우셔야겠고, 또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요새는 세무조사 같은 것들이 아주 꼼꼼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아, 나 자금 조달 계획서 그 대충 쓰지 뭐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이라는 게 결국은 없는 걸 사는 거잖아요. 이거는 건설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분양해서 이제 청약 당첨이 되면 돈을 부으면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도 있는 집을 바로 매매한다고 치면 안전하기는 하겠으나, 만약에 뭐 5억, 10억이라는 목돈이 지금 당장 없으면 집을 통째로 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돈을 할부로 내면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2021년에 우리의 경제력이나 건설사들의 몸집을 고려할 때 청약제도를 지은 다음에 파는 걸로 저는 바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파트 하나 분양받는 게 로또가 되는 세상인데 품질은 사실 기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꽤 많습니다. 층간소음도 마찬가지고 브랜드 아파트 1층에 현관 출입문이 없어서 난리가 난 적도 있었거든요.
분양시장의 열기는 한마디로 말해서 집이 많으면 이렇게까지 열기가 생기지 않을 건데 그 돈 주고라도 들어가면 나중에 이게 뻥튀기가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을 멋들어지게 지어서 서울의 주요 포인트에 많이 공급을 한다면 어느 정도 상쇄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본인들이 사는 집 그 인근의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고려하지 않고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 가격으로 달라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분쟁은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은 분양 전환의 방식보다는 30년이든 40년이든 원하는 만큼 임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그 권리는 국가 혹은 그 임대인 쪽이 가지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되지는 않는데 쉽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배려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열어주려고는 해요. 정책적인 배려들도 늘어나고 있고 청년들을 위한 청년용 주택종합저축도 있거든요. 일정한 금액의 한도까지 이자를 좀 얹어주기도 하고 청년층에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이 현재 소득 안에서만 대출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집을 대출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정부의 고민을 모른 척하는 건 아닌데 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총량을 규제해버리면 서민들에게는 정말 도움닫게 할 수 있는 그 발판까지 뺏는 격이어서 저는 그런 대출 규제는 좀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